이런 결말인 줄 알았다면 그때 난 시작하지 않았을 거다. 며칠 전 나는 평소처럼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5살 대학원생이다. 전공은 암호학. 하지만 내가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는 건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고전 암호 문제만은 아니었다. 내가 유난히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패턴이 있으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구조였다. 일반적인 암호는 키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규칙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실은 어떤 구조를 품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에 유독 약했다. 남들이 보면 그냥 이상한 문장, 이상한 숫자, 의미 없는 반복인데 나는 거기서 자꾸 뭔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날 강의도 원래는 암호 이론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었다. 교수는 고전 칭환 암호와 근대 암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의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상. 강의실 안에 조용한 웃음이 흘렀다. 암호학 수업에 왜 시인이 나오냐는 반응이었다. 교수는 우리들의 반응을 보며 말했다. 암호는 꼭 숫자와 기호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조 자체가 암호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건축 무한 육면각층의 일부가 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냥 난해한 시 한 편이 지나가는 예시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시선이 멈췄다. 건축 무한 육면각체, 그리고 그 안에 반복되는 표현들, 사각형, 내부, 대각선,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그건 시어라기보다는 마치 명령문이 무너져서 남은 잔해처럼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왜 하필 건축 무한 육면각체였을까? 왜 이렇게 난해한 식으로 시를 썼을까? 왜 유독 공간과 구조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많은 걸까? 나는 학교 도서관과 자료실을 뒤졌다. 이상 시 전집, 비평서, 연구 논문, 이상 관련 구술 기록과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이상은 단순히 난해한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시에는 유난히 공간이 많았다. 선과 면, 반복과 대칭, 내부와 외부, 이동과 방향, 닫힌 구조와 열린 구조.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니다. 이 사람은 공간을 문학적으로 비유한 게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언어로 다루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 조사는 이상의 시 해설이 아니라 패턴 분석으로 바뀌었다. 나는 노트에 이상의 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따로 뽑아 적기 시작했다. 사각형, 원운동, 대각선, 내부, 도화, 위, 밑.
그리고 그 단어들이 건축 무한 육면각체에서 유난히 밀집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을 조사할수록 시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났다. 이상의 생애였다. 나는 이상의 일대기를 정리하던 중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을 발견한다. 일본에서의 강제 투옥.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누구는 사상 문제라고 하고, 누구는 건강 악화와 빈곤, 누구는 일본 체류 시기의 불운이라고만 적어둔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상처럼 유명한 인물의 기록치고는 그 부분만 유독 공백이 많았다. 왜 잡혀갔는지, 누가 개입했는지, 정확히 어느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있는데 핵심만 비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 누군가 지운 것 같은 기록. 나는 조사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의 투옥이 일본 군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몇 개의 단서를 발견했고, 더 자세한 조사와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직접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도서관과 사료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수준의 정기적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관련 인물들의 후손, 오래된 군사문서 수집가, 지역 사학자, 개인이 작성했던 고서들을 보관 중인 집안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몇 번은 허탕을 쳤고, 몇 번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몇 번은 겨우 잡은 실마리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끝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라는 건 늘 그런 식이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정보고, 정말 중요한 건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 나타난다. 어느 날 나는 한 노인의 소개로 과거 일본군 장교 집안의 자손을 만나게 된다. 그 가족은 오래전부터 집안에 남아있던 군 관련 서류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었다. 정확히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몰랐고, 그저 불길해서 버리지도 못했다고 했다. 나는 거기서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투옥되기 전 이상이 일본 군부에 의해 강제로 차출되어 조선 내 일본군 관련 기지에서 일정 기간 머문 기록이 존재했다. 그건 공식적인 명령서 형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상했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이동과 체류, 기술 협조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만 남겨진 문서 조각들. 하지만 나에게는 충분했다. 이상은 실제로 군부와 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상이 건축무한 6년각체를 발표한 시기와 겹쳤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 이상은 당시 전위 예술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심취해서 난해한 시를 쓴 게 아니었다. 어떤 일을 겪었고 그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시 안에 숨겨남긴 것이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다. 이상은 시 안에 뭘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었을까? 그러나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시를 해독하려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반복 구조를 세고 기호처럼 보이는 단어들을 분류하여 문장 길이와 배열을 비교했고, 이상의 다른 시들과 대조해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통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형태소까지 분석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의 시를 완전하게 해독하는 건 쉽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은 강해지는데 정작 결정적인 단서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연구실 벽에는 종이가 빼곡하게 붙었고 노트에는 사각형과 선, 화살표가 무수히 그어졌다. 며칠씩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시를 해독하는 건지 그 시가 나를 해독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만났던 그 장교 집안 쪽에서 추가로 발견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도착한 것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다. 그 일기장은 한 일본군 장교의 개인 기록이었다. 군사 관련 공식 보고서와는 다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일상적인 기록 사이사이에 이상한 메모들이 끼어 있었다. 날씨, 부대 이동, 식량 상태, 병력 점검 등등. 그러다 갑자기 등장하는 도무지 일상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문장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록을 번역해 읽다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본군 장교는 조선의 특정 장소에서 자신과 소대원들이 겪은 기이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랬다. 한 병사가 지하 통로로 이어진 입구를 통해 들어간 뒤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를 찾기 위해 소규모 수색대를 투입했지만 그들 역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다시 소대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보냈지만 그들 또한 끝내 복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장교의 글은 마치 쓰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몹시 제한적이고 절제된 느낌이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있었다. 장교가 설명한 그 장소는 한국 땅 안에 있었고 그 장교는 그것을 분명히 실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건축 무한 육면각체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는 걸. 이상은 한국 내 어떤 장소의 좌표와 구조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시를 난해하게 위장시켜 놓은 게 분명했다. 그때부터 해독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까지 나는 이 시를 언어의 암호로 풀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이건 문장 안에 숨은 의미가 아닌 공간과 좌표를 숨긴 것이다. 즉, 언어가 아니라 지리적 구조로 읽어야 한다. 나는 책상 위에 서울 지도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현대의 서울 지도와 그 시대의 오래된 경성 지도를 함께 놓고 비교해봤다. 그러니 처음으로 시의 문장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각형의 내부에, 사각형의 내부에. 이건 문학적 반복이 아니다. 축소다. 사각이 난 원운동. 이건 모순된 이미지가 아니라 축소와 회전이 동시에 걸리는 좌표 변환이다. 평행 사변형 대각선 방향. 이건 은유가 아니다. 방향 지시다.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이건 심리 묘사가 아니라 층을 이동하는,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반복하는 조건이다. 놀랍게도 지리적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자 그동안 전혀 이해되지 않던 문장들이 하나의 결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며칠 동안 거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커피잔은 쌓여가고 창밖의 낮과 밤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나는 지도 위에 수많은 사각형과 축, 방향선을 그려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선이 하나의 장소로 모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확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의 대규모 군부대 시설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오랫동안 미군 부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평화공원 부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지도상으로 서울의 가장 중심이기도 한 그 지역. 나는 오래된 사진과 현재 지형도를 겹쳐보았다. 이상이 시 속에 숨긴 좌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준, 즉 지형과 방향, 축의 교차점을 기반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결국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한낮의 용산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공원이 조성되고 과거의 군사적 긴장 대신 정리된 평화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풍경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평범한 장소일수록 더 깊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 해독한 좌표와 지형 변화 기록,
옛 시설 배치도를 대조하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계속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하 통로 흔적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노출되지 않은 콘크리트, 막혀 있어야 할 것 같은 벽.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군가 한때는 분명히 사용했던 흔적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표식도 번호도 없었다. 잠금 장치 역시 평범했다. 그 문이 이상한 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였다. 마치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배치된 것처럼.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수없이 상상했었다.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전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 앞에 서자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 이상은 분명히 여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침내 도착했다. 여긴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다. 나는 이걸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안에 서 있다.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낯선 게 아니다. 사각형, 내부, 대각선. 내가 분석하던 그 시, 이상. 그 역시 여기에 도달했던 건 아닐까. 그건 시가 아니라 기록이었을지도 모른다.